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 풀이. 이 시간에는 7급 군무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9급 군무원 시험과 같은 날에 치러지죠. 7급 군무원 시험은. 그래서 같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의 출제 방향이라든지 출제가 된 형태들은 9급 공무원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뭐 7급 군무원 시험의 내용을 본 감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7급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9급 군무원 시험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문장 형태로 계속해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핵심적으로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골라내는 것이 군무원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데에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7급 군무원 시험 문제도 그런 유형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뭐 많이 읽어봐야 돼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기본 이론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내용들은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9급 시험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제 오류도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그야말로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7급 군무원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7급에서 이제 행정학을 이제 시험 문제로 보는 쪽이 이제 군수직렬에 해당이 되는데, 군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연속으로 지금 모집 인원이 1명밖에 없어서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들은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군수직렬이 1명만 뽑는다, 뭐 이러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인 플랜상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7급의 문제, 7급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보심으로써, 뭐 9급을 대비하실 때도 그렇고 뭐 7급을 대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는 것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급 군무원 시험, 뭐 해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좀 흔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최근 3개년간 기출문제의 영역별 출제 경향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제 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들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3개년간 영역별 출제 문항 현황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도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지방행정론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 정말 기형적인 문제가 나왔었고, 정책이론이 1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포인트를 좀 찾았죠. 정책 이론이 상대적으로 좀 출제 문제가 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 2, 3장의 문제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 60%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2년도에 56%, 23년도에 60%. 점점 1, 2, 3장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25문제 가운데서 17문제가 1, 2, 3장을 통해서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9급 시험에서는 이제 18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제 1, 2, 3장의 출제 비중이 이제 70%가 넘었는데, 지금 7급 문제 같은 경우는 68%, 뭐 거의 70%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 2, 3장과
4, 5, 6, 7장의 비중이, 출제 비중이 이제 7대 3의 규모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공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 영역에서 행정 환류론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1, 2,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고 인사행정론 그리고 재무행정론에서 뭐 한 24% 정도, 지방행정론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된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이제 72점 정도는 68점에서 72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1, 2,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셨을 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70점대에서 80점대 초반까지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점수를 볼 수 있다. 나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물론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주로 1, 2, 3장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내용들을 보셔야 한다 하는 것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출제 문항의 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문항의 난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구문 형태로 나오는 문제 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19번 문제 우리 그 결산 과정에 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 결산 과정에 관한 문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자체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들을 한 번에 딱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힘들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난도가 좀 있지 않았나,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막 뭐 굉장히 지엽적인 구석에서 막 이렇게 끄집어내와 가지고 보도 듣도 못한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들었을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 상에 일단은 올려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뭐 문제의 뭐 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시비가 좀 많이 붙었던 군무원 시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출제에 대한 출제의 오류라든지 논쟁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조금은 난도를 좀 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공개했던 2020년 이후 출제가 된 문제들을 봤을 때는 가장 난도가 좀 낮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2025년도에도 이제 군무원 시험 보겠지만 2025년도의 군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시험 문제는 상당히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문제를 볼 때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문제처럼 뭐 이렇게 지문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본다기보다는 그 문제에서 정말 맞는 이야기, 정말 아닌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특징적으로 톡톡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대비는 조금 더 확실해야 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자,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이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게 또 있어도 가장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하여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지만 보다 확실하다. 그랬는데, 자,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지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명한데 어떻게 확실할 수가 있겠어. 그지?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면 불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여기서는 바로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성
과정이 불투명한데 확실하다. 보다 확실하다? 경제적 자본에 비해서 경제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이 확실할까요? 형성 과정이? 불투명한데? 이건 말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확실하게 아닌 거예요. 자, 다음 2번.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논쟁거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대로 형성 과정이 불투명해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관계처럼 투입이 많으면 결과가 많이 나오고 투입이 적으면 결과가 적게 나오는 이러한 관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별거 아닌 투입 하나 조금 틱 하고 집어 던졌는데 어마무시한 신뢰가 생기는 경우들도 생겨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번의 내용이 너무나 틀린 이야기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뢰나 유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지. 안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2번의 내용을 온전하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1번의 내용이 너무나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2번은 세모 정도로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 자, 다음 3번.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주의적 지향성을 갖는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죠? 개인과 나와 그 상대방 간의 신뢰나 유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 사회적 자본은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이나 2번 두 개를 놓고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거를 온전하게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좀 오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만났던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유대관계가 오랜 기간에 만났다고 해가지고 유대관계가 항상 짧은 기간 만난 사람보다 더 긴 이러한 상황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온전하게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번의 내용이 너무 틀린 내용이에요. 1번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번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장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좀 빛을 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시죠.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탈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탈관료제. 우리가 이제 에도크라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제를 중심으로 한 관료제의 특성을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계층제의 특성과 좀 다른 관료제의 특징들, 계층제의 특징과 다른 그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새로운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의 정답은 관료제의 특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자, 1번 봅니다. 비계소 구조, 그죠? 계층 구조를 벗어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임무와 능력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서냐 조직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담당하고 있는 임무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구조 자체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 분업화에 의한 문제 해결. 그런데 분업화를 강조한 것은 이거는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탈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업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업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기도 하는 재통합을 한다든지 또 통제를 한다든지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정부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무조건 자르고 쪼갠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분업화에 의한 문제 해결은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일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상황 적응성을 강조한다. 주변의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임무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출제된 문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지금 문장 형태가 아닌 상황으로 지문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것은 훨씬 더 쉬웠을 거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겠어요. 2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신중앙 집권화와 신지방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거고 신중앙 집권화와 신지방 분권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중앙 집권화와 신지방 분권화는 전부 다 지방 분권을 전제로 해서 신중앙 집권의 지방 분권 체제 아래에서도 중앙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지방 분권화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의 권한이 분산이 된 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각자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 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분권화를, 그러니까 중앙정부 주도의 분권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의 어떤 분권의 상황, 이것을 설명하는 게 신지방 분권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신중앙 집권화는 분권의 비능률성과 중앙 집권의 비민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집권이다. 그랬는데, 자, 분권의 비능률성, 중앙 집권의 비민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집권이다. 이거는 지금 물론 분권 자체가 분권을 해가지고 분권의 비능률성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권한을 나눠줬어. 권한을 나눠줬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잡고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아직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중앙정부한테 힘을 빌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분권 자체가 능률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분권을 해가지고 그 권한을 받은 그 대상들이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능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중앙 집권의 비민주성, 중앙 집권의 비민주성이라고 하는 건 중앙 정부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중앙 집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잖아요. 지금 이 신중앙 집권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중앙 정부의 의존,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권의 비능률성이나 중앙 집권의 비민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에 대한 요청이 확대되면서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신지방 분권화가 촉진되었다. 그랬는데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나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모든 지역에 고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지방 분권화가 아니라 신중앙 집권화가 등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중앙 정부에서 권한을 잡아가지고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도 해주고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를 해주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신지방 분권은 중앙 정부에 의한 지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상대적 분권이다. 상대적 분권.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그러니까 필요하면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을게 이거죠. 근데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우리 혼자서 할 수도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4번. 신중앙 집권은 비권력적 지도의 폭이 넓어진 수평적이고 협동적인 집권을 의미한다. 그렇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3번에서는 지금 2번이 지금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앙 집권과 신지방 분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면 지금 3번 문제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구제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 법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이것까지 이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역사적 제도주의, 그 다음 사회학적 제도주의, 다음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제도주의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역사적 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범위 수준의 분석을 진행을 했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다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동일하게 합리적 행동 모형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합리적 행동 모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들이 나타나 구제도주의와 그런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연구의 범위 자체가 신제도주의는 조금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 의존성을 가지며 현재의 정책 선택을 제약한다고 본다. 그렇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경로 의존성이었어. 그지?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해서 분석한다. 그런데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였죠.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3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4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 결과에 대한 연역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결과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정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선택론이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에서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책 딜레마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딜레마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다른 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는,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어떤 내적 갈등의 한 내용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책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정책 딜레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 조직의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 대한 담당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딜레마가 상대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죠. 이쪽이 해도 되고 이쪽이 해도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일 때 딜레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 문제에 대해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은 정책 문제에 대한 이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중첩이 될 때, 중첩될 때 이 딜레마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정책 딜레마는 상호 갈등적인 정책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안이 좀 모호하고 뭐 두리뭉실하면 이해가 잘 안 됐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는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구체적이고 명료한 상황 딱 부러져. 무슨 내용이 다 알겠어. 그런데 결정을 못하겠어.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 자체의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2번은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는 갈등 집단의 내부 응집력이 약하다. 그랬는데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자, 이 대안도 그렇고 이 대안도 그렇고 내부 응집력이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해야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 집단의 내부 응집력은 굉장히 강한 상태다.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다음 4번. 정책 딜레마는 갈등 집단 간의 권력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권력은 똑같아. 권력도 똑같고 어떠한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 폭이 되어지는 기회 비용도 어느 걸 선택하든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 불균형 상황이 아니라 권력 균형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2번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답을 내실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조직에서 이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건 최고 결정권자의 하위에서 이제 결정을 담당하는 뭐 그러니까 우리 그 행정 조직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실국장급 이런 사람들이 보조기관이 될 거고 보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모기관들을 우리가 보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보조기관은 조직의 규모가 커질 경우 조직의 장액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보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보조기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보조기관의 수도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면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될 요소가 그만큼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장액의 업무가 과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좌기관은 개선의 통솔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보좌기관 같은 경우에는 참모조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사하는 데 있어서 이 개선의 통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선의 통솔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 참모 조직들까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보조기관은 부문 간 조정이 용이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보조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왜? 각각의 맡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문적인 부문들만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이지. 부문 간의 조정은 곤란합니다. 부문 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게 아니야. 그 전문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부문 간의 조정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보좌기관은
전문 지식을 통한 합리적 결정을 지원한다. 참모 조직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신공공 관리론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보면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이제 그 신공공 서비스론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였죠. 1번 맞는 얘기. 다음 2번. 행정이 가치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시민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이들은 담론, 그죠?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시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3번.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이익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좀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니 시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데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든다 하는 거죠. 자, 다음 4번. 민주적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수단적 기술적 전문성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 계층들의 내용들, 여러 계층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시민 참여나 토론, 담론을 중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도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단적 기술적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좀 경시하는 그 같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이제 그 각각의 모형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좀 살펴보시죠. 혼합 주사 모형은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그랬는데, 자, 어떤 차원이냐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모형이 어떤 차원이냐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합리 모형이라든지 그다음 만족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 차원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이런 것,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개별적 차원인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회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조직 전체, 그 집단적인 차원에서 의사가 결정이 되는 결정 모형인 거죠. 자, 그러면 혼합 모형은 집단적 차원이냐? 개별적 차원이냐? 일단 혼합 주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차원도 아니고 집단적인 차원도 아니다. 이거는 약간 방법적인 논의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 방법에 대한 정책 결정 방법에 따라서, 도구에 따라서 어떤 방법들을 쓰느냐.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시켜 놓은 이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개별적이다, 집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집단적 차원은 확실하게 아니다. 1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점증 모형은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이래.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자.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는 거고요. 다음 3번. 만족 모형은 공무원의 보수주의와 책임 회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종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이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보수성을 기존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다음 4번. 최적 모형은 지속적 환류를 통해서 정책 결정 능력의 계속적 고양을 시도한다. 최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경제적 합리성 이외에 이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초합리성, 영감이나 직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결정의 방법이나 고민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감각이나 촉이 점점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능력이 계속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부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볼게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랬는데 요 보기 내용은 우리가 예상 문제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그때 그 문제에서는 위원장 2명을 제외한 15명이라고 얘기해서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고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는데 자, 회의의 개시와 회의의 의결 자체는 전부 다 과반수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죠.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전부 다 실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번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강조했던 게 일단은 너무나 조금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2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실적주의 예산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내 모든 계층의 인구 구성비에 따라서 관료를 임용하는 이 같은 제도가 대표 관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야? 실적주의의 위험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사회의 인적 구성을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한다. 이거는 대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부 정책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그렇죠. 관료의 책임. 이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관료들이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 3번. 공직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로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조하는 실적주의와 잘 맞을 수 있다. 그랬는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자,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위협 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적주의와 잘 맞을 수가 있겠니? 없지. 그지? 이게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실적주의와 잘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표 관료제가 실적주의 위협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서 들어갔어도 3번은 고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아닌 거지. 자, 다음 4번. 대표 집단의 이기주의화 현상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계층별로 할거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10번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3번밖에는 답이 될 게 없는 이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서는 그 조직의 내용을 구성하는 상황의 입장, 조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이 내용들을 강조한 결정론적 관점의 이론이죠. 상황 자체, 환경 자체는 고정불변한 거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할 바를 해나갈 수 있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냐, 요거를 이제 강조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어때요? 조직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상황의 영향,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이 같은 입장들인 거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상황 요인으로 조직의 규모, 기술, 환경, 전략을 중시하며 이들 상황 요인과 조직 구조의 변수 관계를 설명하고 특정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처방하고자 노력했다. 그렇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구조, 규모,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지. 다음 2번. 기존의 조직 이론에서 제기된 보편 일반적인 원리 이론을 긍정하면서도 조직 설계와 관리 방식의 융통성을 꾀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마다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조직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 조직에서 이야기했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 이론을 긍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봤을 때 약간 조금 어설퍼 보이는 것이 보편 일반적인 원리 이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서 이제 그거를 지금 뒤바꾼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이걸 부정의 반대라고 긍정이라고 써야 돼? 그 원리 이론을 인정하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조금 더 매끄러웠을 텐데 그냥 긍정하면서도 원리론 긍정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막 좀 깊이 있는 전공자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내 생각에는. 자, 조직 설계와 관리 방식의 융통성을 꾀한다. 그러니까 보편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각자의 조직의 상황에 맞는 이론들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기존의 X이론이나 Y이론 같은 극단을 피하고 어떤 조직이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게 이제 상황론적 조직 이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하여 중범위라는 제한 수준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처방을 추구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들 다 보시다가도 이러한 내용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 이론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는 기본서에서도 상당히 좀 자주자주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기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공공재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관료제를 통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각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거 찾아야 되는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수요 선호가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공급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부정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수요 선호가 동질적인 집단. 이 집단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 영역을 따로따로 설정하는 이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음 3번. 정책 결정 구조가 공공재의 산출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그렇습니다. 산출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대안이 정부가 공급하는 게 맞는지 민간이 공급하는 게 맞는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 자, 그럼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인데 방법론적 집합주의 가정을 통해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을 옹호한다 그랬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집합주의가 아니라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이야기한다. 집단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행정에서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가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동일 업무의 중첩과 중복.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가외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내용들과 여러 집단이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이러한 중복성,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가외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동일 업무의 중첩과 중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는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자.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비경제성과 비능률성의 문제는 있지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비경제성과 비능률성을 감수하고자 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법원의 3심제는 일종의 가외성 현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을 중복해서 거듭거듭 심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이 같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가외성은 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말씀드렸지만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이잖아. 경제성과 능률성의 관점에서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가외성은. 그 점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2번밖에는 답이 안 된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을 거야. 다음 3번.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요구되는 것도 가외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가외성은 행정체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신뢰성 제고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13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외성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기본 내용들 설명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답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맞는 걸 고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어디가 정답이 되는가 봅시다. 일단 지금 니은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기역은 일단은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정책 네트워크는 분산적 정치 체제를 전제로 한다. 그렇죠. 각각의 요소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니 분산적 정치 체제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보시죠. 하위 정부 모형에서는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다고 본다 그랬는데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와 이익집단, 의회위원회가 서로 아주 강철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지 않아. 경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경계는 굉장히 명확하고 개방성이 높아?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개체들의 참여를 허용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지. 개방성이 낮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내용이죠.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들어가 있는 건 다 아웃이네? 자, 그러면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참여자 간의 안정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이슈 네트워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이슈와 관련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안정성은 낮습니다. 안정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들어왔다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빠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안정성이 낮아요. 디귿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아니니까 지금 정답은 1번밖에 없네. 자, 리을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요?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는 참여자 간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랬는데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이루는 거니까 그 참여한 전문가 집단들은 전부 다 평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있다. 참여 간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 리을도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14번에서는 지금 1번, 기억 하나만 지금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만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문제 유형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14번 살펴봤고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구조의 유형으로서 유기적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기적 조직,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이제 번스와 스토커가 주장한 조직 구조의 모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환경, 좀 복잡하고 다양하고 유동적인 환경, 복잡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번스와 스토커가 정의를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자, 1번부터 보죠.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필요에 따라 쌍방향의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한다. 그렇죠. 권한과 책임이 분산이 되어 있어. 변화되는 상황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유기적 조직의 특징이 되겠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조직 환경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은 이거는 기계적 구조지. 유기적 구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2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소통이 상향식이고 수평적이며 부서 간 구분이 모호하다. 부서 간 구분이 모호하다는 건 부서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서의 일만 다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책임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4번.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서 조직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유기적 구조라는 이야기가 나온 기계적 구조하고 항상 매치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해서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의 이론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억. 매슬로우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반로된다고 본다. 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그 동형 모의고사 문제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면 다음 욕구가 반로된다. 이게 틀렸다 그랬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지.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왔네요.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엘더퍼는 매슬로우처럼 욕구를 계층화하고 욕구의 계층에 따라 욕구의 반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한 가지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욕구의 상향만을 인정하지 않고 후진, 퇴행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이론과 다른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니은도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이 맞는 이야기니까 답은 딱 지금 하나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네. 자, 그러면 디귿, 리을이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욕구 좌절로 인한 후진적, 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후진적, 하향적 퇴행을 제시한 건 맥그리거가 아니라 엘더퍼의 이론이죠. 엘더퍼의 ERG 이론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디귿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리을. 아지리스는 개인의 동기는 사회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된다고 봤다. 개인의 동기를 학습된다고 봤던 사람은 아지리스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맥클리랜드였지.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서 개인의 욕구는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리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번에서는 이제 적절한 것, 기억, 니은이 맞는 이야기가 된다.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사무는 이제 크게 뭐 두 가지였죠. 그죠? 고유사무라고 얘기하는 자치사무와 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위임사무가 있다. 위임사무는 다시 이제 단체 위임사무와 그 다음에 기관 위임사무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단체 위임한 사무, 기관에 위임한 사무인 거야. 그래서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지방의회가 실행 방법을 정하고 단체장이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인 거고,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 방법까지 전부 다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1번 맞는 이야기죠. 다음 2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이거는 단체 위임사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 받을 수가 있어요.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회계를 감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통제는 합법성에 대한 통제만 가능하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이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합법성에 대한 통제, 적법성에 대한 여부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계 감사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17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구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로 분류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군무원이라는 단어가 2번째로 나왔어. 자, 특정직 공무원이란 법관,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외무 공무원, 법무 공무원, 군 공무원 이렇게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직 공무원이죠.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정무직 공무원이란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다. 그랬는데, 자, 정무직 공무원은 일단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임명 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그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들이 되겠죠. 다음에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어. 선거에 의해서 뽑힌 공무원들.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양반들은 전부 다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회 동의까지는 얻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지금 제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명 시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선출직 공무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누구누구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요거 좀 정리해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 뭐 어떤 정책 보좌관이라든지 비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맞는 걸 고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기가 이렇게 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예산 과정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결산이 조금 출제에서 좀 이렇게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 결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며 국무총리는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 우리가 결산 과정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이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죠. 이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통합해서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도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번은 그래서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 2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결산 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국가결산 보고서를 만든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국무총리가 주어가 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을 해야 하고 감사원은 결산 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심의를 하는 게 아니야. 감사원은 결산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죠. 재심의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심의를 했는데 그걸 감사원이 다시 심의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2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재심의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감사원장이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재심의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결산검사가 되겠죠? 결산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자,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감사원장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 소관상임위원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보면 그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자, 그러면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국회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법에 나와.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되는 순간까지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는데, 자, 결산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에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 거죠. 해당 기관의 변상이나 징계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결산에 있어서 약점이 뭐였어요?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다 봤었지만 지금 결산을 할 때는 합법성의 내용들만 본다. 이 결산 검사를 할 때는 합법성의 내용만 보는 것이 한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조금 보완하기 위한 측면으로 4번의 내용, 지금 국회법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목적이 위배가 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든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변상이나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번이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 각각의 어떤 주어들의 내용들이 지금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서 틀렸잖아. 한 곳에서 틀렸는데 그 내용을 연달아서 지금 다음에 내놓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국무총리가 틀렸는데 그 국무총리의 내용이 2번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심이라는 내용이 2번에서 틀렸는데 그게 3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물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었다 하더라도 그 맥락을 이해했다 그러면 1, 2, 3번이 전부 다 연쇄적으로 지금 틀린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4번에 있어서는 이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면은 이거 한 목적성인데 결산에서는 한 목적성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국회법상의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최종이 확정이 된 이후에 본회의 의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 과정 지난 다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중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어떤 정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행정 국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 자체를 조금 축소를 시키죠.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뭐 이렇게 좀 복지를 행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시장 실패 교정 자체에만 정부의 역할을 좀 한정 짓고 대신에 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는 이러한 국가를 우리가 신행정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행정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정부를 표방하기는 하는데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구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 큰 정부는 규모가 작은 정부가 큰 정부가 아니라 그랬죠. 영향력이 좀 작은. 그 영향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사이즈를 줄이기도 하겠지만 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과의 관계, 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축소되는 이 같은 정부를 우리가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큰 정부에 반발하여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외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개혁을 의미한다. 근데 규모와 역할만 줄이는 게 아니야. 그지? 이거는 규모와 역할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내적으로 국민과 어떤 권력 관계, 국민과의 권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뭐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든지 권력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형태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된다. 외적인 어떤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관료제형 정부 관리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기본적으로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를 효율성 제고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렇죠.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자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다음 4번. 성과 중심 관리를 강조하며 재량 부여와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관리 방식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정부의 영향력을 투입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21번 봅니다. 다음 중 인사행정에서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위분류제하고는 이제 계급제하고 조금 매칭을 시켜서 같이 묶어서 정리해두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수평적 인사 이동의 폭이 넓어 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신축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인사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의 특징이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었죠.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직위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직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무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도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 이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계급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이 같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 직무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부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 책임 및 난이도에 따라 수직 수평적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직무 분석의 결과였고, 책임 및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 직무 평가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든 이야기. 다음 3번.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인사행정에서 과학적 관리법이 강조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분류한 결과값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같은 직급이나 직무 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한다. 등급이라고 하는 게 그거였죠. 그죠? 뭐 책임이라든지 그 요건들이 같아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직위의 횡적군을 우리가 등급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에서는 지금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분류제 나오면 계급제하고 붙여서 같이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중 앨리슨의 의사결정의 본질에 대해 주장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앨리슨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정책 모형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쿠바의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의회가 결정을 할 때, 장관들이 결정을 할 때, 각각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앨리슨의 결정 모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3가지 모형을 제시했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정부 정책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합리 모형은 심리적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 단일한 결정자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한 내용이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합리 모형의 대안으로 조직 과정 모형과 관료 정치 모형을 제시한다. 이게 이제 모델 2, 모델 3가 되는 거죠. 2번도 맞는 내용. 다음 3번 소련에 대한 미국의 쿠바 해안 봉쇄 대응 사례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그렇죠. 쿠바의 미사일 사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가는 동일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동일한 이론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론 모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동일한 이론 모형이 아니라 상이한 이론 모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다른 모형. 그래서 모델 1, 모델 2, 모델 3가 등장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22번의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보죠. 다음 중 결과지향적 혹은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결과지향적, 산출, 관리지향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산을 써서 뭘 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내용이고, 그 성과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이제 1차적인 산출물이냐, 아니면 최종 사업의 결과물이냐, 이걸 이제 가지고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고 하면 1차적인 산출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재정사업의 운영 과정이나 기능을 강조하면서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업의 목표, 결과 및 재원을 모두 연계해서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 활용한다. 그렇죠. 목표, 결과, 재원 다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리면 어떠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다음, 지출에 대한 집권적 통제와 지출 관련 행정권 남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재량을 줄이고 통제 지향적으로 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통제 지향 예산을 강조했던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된다.
우리가 이건 통제 지향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내부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공급 비용의 감소를 추구한다. 이것도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3번에서는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중앙정부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해서 범부처 인사관리를 시행하는 이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실국장급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이 돼?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꼬시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 제청을 할 수 있다. 범부처 인사관리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정부 관료제의 고위직의 정치적 정실 임용이 확대되어 직업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 정실 임용, 그러니까 역관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서 직업공무원의 사기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후보생들, 고위공무원단 후보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훈련을 받고 역량평가를 받아서 통과한 사람들만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3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보시죠.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는 국가공무원에만 적용하였으나 그 이후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공무원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가 틀렸어. 첫 번째, 지방공무원도 포함하게 되었다. 틀린 말이에요. 지방공무원도 포함하게 되었다. 틀린 말이고, 두 번째, 부지사, 부교육감은요. 부지사,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부지사, 부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편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부지사,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에 포함이 되는 건 맞아. 포함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부지사, 부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어서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은 아직도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하셨다고 하면 4번이 여기서는 확실하게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24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변동의 유형 가운데 정책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유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책 유지는 자, 목표는 그대로 두고 그 목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의 변화만을 지속적으로 두게 되는 이 같은 상황들. 그래서 은행에서 왜 비대면 업무, 텔레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쭉쭉쭉쭉 변화해 나가는 이 같은 상황들이 정책의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기존의 정책 목표는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주요 정책 수단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 이 목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주요 정책 수단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책 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대체. 이 정책 대체는 정책 승계의 한 내용이야. 이 정책 대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승계의 한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1번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사업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예산의 조정이나 집행 절차를 조금만 변형시킨다. 이게 이제 정책 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정책 유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다음 3번, 정책의 성격을 거의 전면적으로 대체하거나 부분적으로 종결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정책 대체의 내용도 있고 부분적으로 종결시키는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정책 승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정책 승계. 자, 다음에 기존의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분야나 영역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하는 거니까 정책 혁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1번과 2번의 내용들이 서로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책 대체에 대한 내용들, 즉 전면적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은 수단을 바꾸는 이 같은 내용들이니까, 지금 사업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예산 조정이나 집행 절차를 변형시키지, 목표는 그대로 지금 두는 이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목표는 그대로 두고 수단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냥 설렁탕집 하다가 육개장집으로 바꾼다든지, 뭐 부대찌개집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대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업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다라고 하는 건 내용 자체도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그냥 정말 방법만 바꾸는 이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정책 유지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지금 이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이 정책 대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더 정답이 된다. 여기서도 이제 가장이라는 말이 나왔겠지? 그치?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1번하고 2번 가운데서는 2번이 훨씬 더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5문제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기본 이론의 내용들을 벗어나는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것으로 충분하게 소화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이제 고득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여러분들을 이제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이해했다라고 고득점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정도까지가 거의 상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내용을 얼마만큼 잘 녹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달달달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상황의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달달달달 암기했어도 뭐 점수를 맞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 대체적으로 본 제 감상이에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진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지금 그 나오는 지문의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 아닌 것을 골라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서의 내용들을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의 이해,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시험 문제가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뭐 내용에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 2, 3장 행정이론, 정책이론, 조직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들을 조금 완벽하게 소화를 좀 해내시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법령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의 오류가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점들을 감안하셔서 기본 이론 대비나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2024년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시험 출제 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